저 애들 좀 봐. 너 어릴 때랑 판박이다. 신기할 정도로 똑같이 생겼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남자가 아이들의 얼굴을 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정말 자신의 어린 시절과 판박이었거든요. 한겨울밤 초라한 행색의 새쌍둥이가 치킨집 유리창 앞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치킨 냄새가 코끝을 스치자 아이들은 꼴깍 침을 삼켰어요. 우와, 형아. 치킨 냄새가 너무 맛있다. 나 너무 배고파. 첫째가 주머니를 뒤져봤지만 나온 건 100원짜리 몇 개뿐이었습니다. 야, 돈 없으면 저리 가. 치킨집 사장의 매서운 목소리에 아이들은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두 남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저 애들 봐. 너랑 똑같이 생겼네. 아이들을 바라본 남자는 놀라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말도 안 돼. 자신의 어릴 적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한 아이들, 누구일까요?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렇다면 시간을 되돌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동강그룹 창립 35주년 기념 파티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최고급 호텔에서 화려한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흐르는 가운데 수백 명의 하객들이 축하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무대 한가운데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동강그룹의 젊은 회장 이상민. 39살의 나이에 수조원대 기업을 이끄는 성공한 남자였죠. 누구나 부러워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버님이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뿌듯해 하셨을까요? 상민은 능숙하게 미소 지으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수백 명의 박수와 축하 속에서도 그의 텅 빈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상민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연회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친구인 김태성이었습니다. 야, 상민아. 너가 주인공인데 벌써 사라지면 어떡해? 같이 나가자. 고마워, 태성아. 잠시 후 태성이 차에 올라탔습니다. 어릴 때부터 형제처럼 지낸 사이였죠. 태성은 상민의 표정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또 우울해하네. 세상 다 가진 놈이.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긴 드라이브나 가자. 답답해 죽겠어. 상민은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간판들, 좁은 골목길, 희미한 가로등 불빛. 문득 상민의 머릿속에 어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6년 전 사랑했던 그녀와 함께 걸었던 작은 골목들. 서로 눈만 봐도 웃음이 나던 행복한 날들이었어요. 그땐 그게 행복인 줄 몰랐지. 태성도 친구의 변화를 눈치챘는지 조용히 있었습니다. 모든 걸 다 가졌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건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같은 시간 변두리의 낡은 연립주택에서는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최윤아는 밤늦게 공장에서 돌아와 지친 몸을 이끌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첫째 도윤, 둘째 도준, 셋째 도민. 6살 아이들이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막내 도민이가 엄마 치마를 잡고 올려다 봤어요. 윤아는 웃으며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봤지만 달걀 2개와 김치가 전부였어요. 윤아도 모르게 한숨이 쉬어졌습니다. 거실에서는 할아버지 최병수가 기침을 하고 있었습니다. 택시기사인 병수는 몇 달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았지만 병원에 갈 돈이 없어서 계속 미루고 있었죠. 괜찮다. 감기야, 감기. 병수는 손자들이 걱정할까봐 괜찮은 척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소박한 저녁상이었지만 아이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도준이가 웃으며 말합니다.
도윤이는 동생들에게 달걀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도민아, 너도 많이 먹어. 첫째가 벌써 동생들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유나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어떻게든 아이들만은 행복하게 키워주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힘내볼게. 그날 밤 유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걱정, 아이들 걱정, 생활비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면서 유나는 다짐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들과 아버지를 지켜내겠다고, 혼자서라도 해낼 수 있다고. 상민과 태성은 계속해서 시내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야, 배고프다. 뭔가 먹고 가자. 태성이 말했어요. 마침 길가에 작은 치킨집 하나가 보였습니다. 상민이 차를 세우고 두 사람이 차에서 내리려는데 태성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저기 봐. 태성이 가리킨 곳에는 낡은 옷을 입은 세 명의 아이들이 치킨집 유리창 앞에 쭈그리고 앉아 따뜻한 치킨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성이 아이들에게 다가가자 상민이도 따라갔습니다. 얘들아, 왜 여기 앉아 있어? 첫째 도윤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태성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대박이네. 태성이 상민을 돌아보며 말했어요. 야, 저애. 너랑 완전 똑같이 생겼는데? 상민이 아이를 자세히 보았습니다. 둥근 이마, 또렷한 눈, 오뚝한 코. 태성은 계속 놀라워했습니다. 아니, 진짜 판박이야. 저 애들 셋 다 너랑 똑같아. 야, 혹시 너 나도 모르게 어디서. 무슨 소리야? 상민이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상민이 보아도 정말 자신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그때 막내 도민이가 배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형아, 배고파. 돈이 없어서 못 사 먹어요. 도윤이가 어른들에게 대답했어요. 태성이 상민의 팔을 찔렀어요. 야, 진짜 아무리 봐도 너 어릴 때랑 똑같다니까? 심지어 저 안쓰런 눈빛까지 똑같아. 상민이 부정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느 순간 동요하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너희 어디 살아? 태성이 도윤이에게 물었어요. 저쪽 연립주택이요. 엄마는 어디 계시고? 밤늦게까지 일하세요. 아이들의 대답을 들으며 상민은 왜인지 모르게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치킨 사줄까? 상민이 말하자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어요. 태성이 상민을 보며 웃었습니다. 역시 마음씨가 좋긴 해. 그런데 진짜 신기하다. 저 애들이 너랑 이렇게 닮을 수가 있나? 상민은 치킨집에 들어가서 치킨 한 마리와 음료를 사와 아이들에게 건네주자 새쌍둥이가 고맙다며 인사했습니다. 아이들이 치킨 보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자 마치 자신의 아이들을 보는 것 같은 흐뭇한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태성이 계속 신기해했어요. 야, 정말 너가 아빠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닮을 수가 있어? 아니라고. 하지만 상민의 목소리에는 확신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예감이 들고 있었습니다. 진짜 신기한 일이었다. 태성이 운전대를 잡으며 말했어요. 그냥 우연이겠지. 상민이 무뚝뚝하게 대답했지만 아이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6년 전 일이 생각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민은 밤새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중이 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신가요?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상민은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걸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태성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야, 어제 그 애들 말인데. 내가 좀 알아봤어.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엄마가 혼자 키운대. 아빠는 없고. 상민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야,
너 정말 몰라서 물어? 애들 나이도 그렇고 얼굴도 그렇고 혹시 정말 그만해. 상민이 소리쳤어요. 태성은 깜짝 놀랐습니다. 야, 왜 그래? 상민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안 그래도 시끄럽던 머릿속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피하고 싶고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만약 정말 자신의 아이들이라면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안 돼. 그럴 리 없어. 6년 전 사고 후 의사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그날 저녁 상민은 다시 그 동네로 발길이 향했습니다. 치킨집 근처에 차를 세우고 아이들이 나타나길 바라면서도 두려워했습니다. 잠시 아이들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멀리서부터 치킨집을 향한 시선이 보입니다. 상민은 차에서 내려 아이들에게 다가갔어요. 얘들아, 어제 그 아저씨, 도준이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아이들은 상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배고프니? 네, 조금요. 상민은 다시 치킨을 사주며 아이들이 먹는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너희 엄마는 언제 들어오셔? 밤늦게요. 일이 많으시거든요. 의적게 대답하는 모습이 상민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요? 남의 아이들인데 말이죠. 아저씨, 혹시 우리 아빠세요? 막내 도민이가 갑자기 묻자 상민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 친구들이 그러는데 아빠 있는 애들은 다 아빠가 이런 거 사준대요. 순수한 질문이었지만 상민의 가슴을 찔렀어요. 아니야. 아저씨는 그냥 착한 사람이야. 아이들과 헤어진 후 상민은 차 안에서 앉아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도망치자. 상민은 더 이상 이 아이들과 엮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말 내 아이들이라면 어쩔 거야? 상민은 고개를 저으며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상민은 아이들이 자꾸만 생각이 났습니다. 결국 상민은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비서실장, 나를 좀 조사해줘. 예, 회장님을요? 6년 전 내 의료 기록을 다시 확인해봐. 그때 사고 후 진료 내용 전부. 비서는 당황했지만 이틀 후 충격적인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상민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뭐야? 의료진 매수 기록, 조작된 검사 결과, 그리고 계모 박미선과 주치의 사이의 거액 거래 내역까지. 6년 전 사고도 조작된 겁니다. 사모님이 몰래 계획한 일이었습니다. 상민은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불임이 아니었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일이 계모의 계략이었다는 것. 그럼 정말로 상민의 머릿속에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정말 자신의 아이들이라면 바로 그 순간 다른 곳에서는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최병수는 손자들이 만난 아저씨에 대해 들어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도윤아, 그 아저씨가 뭐라고 했다고? 똑같이 생겼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름도 물어봤어요. 병수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고. 혹시? 병수는 오래전 유나가 숨겨둔 결혼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아이들이 말하는 아저씨의 모습이 사진 속 이상민과 일치했거든요. 설마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난 건가? 병수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유나에게 말해야 할까요? 그날 저녁 병수는 택시 운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트럭이 돌진했습니다. 택시가 도로변 가드레일에 박히며 병수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퇴근 중이던 유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최병수님 보호자이신가요? 환자분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유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한편 상민은 아직도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아버지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 기뻐야 할 일인데 오히려 두려웠습니다. 책임져야 할 것들, 바뀔 모든 것들이 부담스럽게도 느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상민은 여전히 진실로부터 복잡해질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상민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위험에 빠졌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유나는 중환자실 앞에서 무너져 내립니다. 의사가 나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위중합니다. 뇌출혈과 함께 기존에 있던 폐암이 급속도로 악화됐어요. 폐암이요? 유나는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폐암이었다니. 오래전부터 앓고 계셨던 것 같은데 사고의 충격으로 갑자기 악화된 겁니다. 그때 아이들도 병원에 도착했어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데려온 거였죠. 엄마, 할아버지 많이 아파요? 도윤이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유나는 아이들을 꼭 안아줬습니다. 한편 상민은 늦은 밤에도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계모의 계략을 알게 되었으니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급하게 들어옵니다. 회장님, 최병수라는 아이들 할아버지 되리는 분이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상민은 번개에 맞은 것 같았어요. 그 이름, 혹시? 그분이 회장님께 전화를 걸려고 했었는데, 어느 병원이야? 상민은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서 상황을 확인하니 예감이 맞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유나를 본 상민은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6년 만에 보는 그녀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유나도 상민을 발견하며 순간 둘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왜 여기에? 유나야, 나는. 그때 도윤이가 상민을 보고 달려왔어요. 아저씨, 할아버지가 아파요. 도와주세요. 순수한 아이의 부탁에 상민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알겠어. 아저씨가 도와줄게. 상민은 즉시 병원에 지시했어요. 최고의 의료진을 투입하고 모든 치료비를 부담하겠다고. 유나는 황당했어요. 왜 내 일에 끼어드는 거예요? 나중에 설명할게. 일단 아버님부터. 그때 계모 박미선이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계모는 상민을 항상 뒤에서 몰래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상민아, 여기서 뭐 하는 거니? 냉랭한 목소리. 유나를 노려보는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미선은 유나에게 다가갔습니다. 오랜만이네, 유나 씨. 그런데 이 아이들이. 미선의 시선이 새쌍둥이에게 향했어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상민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계모의 표정 변화를 보고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자신의 아들들이라는 걸. 어머니, 혹시 이 아이들을 아세요? 상민이 일부러 물었어요. 계모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척하면서 말이에요. 아니야. 전혀 몰라. 미선은 거짓말했지만 이미 들통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괜찮겠네요. 사실 제가 DNA 검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뭐? 미선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설마 이 아이들이 제 아들일 리는 없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확인해 보려고요. 상민이 계속 연기했습니다. 마치 그냥 호기심으로 하는 것처럼. 그럴 필요 없잖아. 너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어머니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상민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미선은 말을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유나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왜 상민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상민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가 정말 이 아이들의 아버지인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어머니께서는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미선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이제 추궁당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상민은 계모가 원하는 선택을 하는 척하면서 역으로 그녀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었어요. 이제 판을 뒤집을 때가 왔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모든 걸 알 수 있겠죠. 진실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DNA 검사 결과가 예상대로 새쌍둥이는 그의 친자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앞섰습니다. 정말 내 아이들이구나. 상민은 결과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동시에 6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빼앗은 계모에 대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미안해, 유나야. 몰랐어. 하지만 유나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때 왜 그렇게 차갑게 했어요? 나를 내쫓듯이. 상민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진실을 말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틀 후 동광그룹 이사회. 상민은 모든 증거를 준비해 왔습니다. 계모와 이복 동생을 완전히 축출할 계획이었어요.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상민이 이사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6년 전 제가 당한 사고는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입니다. 상민은 계속해서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매수된 의사, 조작된 의료 기록, 계모와 이복 동생의 횡령 증거까지. 이 모든 일의 배우는 박미선 이사와 이재호 상무입니다. 계모 미선이 벌떡 일어났어요. 거짓말이야. 내가 조작한 거잖아. 상민이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조작인가요? 녹취록이 흘러나옵니다. 미선과 재호가 상민을 제거하려고 모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사들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투표 결과는 만장일치로 계모와 이복 동생이 축출됐습니다. 하지만 상민의 승리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사회에서 드러난 또 다른 진실. 그런데 회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6년 전 이혼 당시 회장님께서 부인을 내쫓으신 이유가 뭔가요? 상민이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상당히 비정하게 하셨다고 하는데요. 이사진들의 이어지는 질문에 상민은 어쩔 수 없이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제가 부인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회장님도 잘못이 있으신 거네요. 이사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상민이 완전한 영웅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상민은 비서에게 말했어요. 이사회 의결사항을 언론에 공개해줘. 회장님께서 불리해질 수도 있는데. 상관없어. 모든 진실을 공개하는 거야. 그날 저녁 뉴스에 상민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계모의 악행도 상민의 과거 잘못도 모두 공개됐습니다. 여론은 복잡했습니다. 상민을 동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의 과거 행동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재벌이 임신한 아내를 내쫓다니. 상민은 모든 걸 감수하며 이제 진짜 속죄가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달 후 상민은 동광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괜찮아. 이게 내가 치러야 할 대가겠지. 할아버지 병수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지만 폐암 말기로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진실을 숨긴 탓에 병수가 사고를 당한 거라는 죄책감이 컸습니다. 한 달 후 병수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상민은 유나 곁에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왜 안 깨어나요? 막내 도민이가 물었지만 유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상민은 유나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제주도로 가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야. 정말 괜찮겠어요?
모든 걸 이렇게 포기하고 너와 아이들이 있으면 충분해. 몇 달 후 제주도에 바다가 보이는 조용한 집을 마련하고 상민은 작은 카페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오늘 손님 많이 왔어요? 도윤이와 도준이는 이제 상민을 아빠라고 불렀지만 도민이는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상민이 유나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 가끔은 해요. 하지만 지금 선택이 맞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걸음을 멈추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은 모래사장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도민이는 언제쯤 마음을 열까?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어린 마음에 할아버지를 잃은 게 아빠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날 밤 도민이가 악몽을 꾸며 울었습니다. 상민이 깨어나 도민이 곁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가 꿈에 아빠 용서해 주라고 했어요. 도민이 작은 고백을 했습니다. 상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빠는 도민이를 정말 사랑해. 이른 아침 온 가족이 함께 해변을 걸어갑니다. 상민은 모든 걸 잃었지만 진정 소중한 것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대가는 컸습니다. 그래도 상민은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충분했으니까요.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